오늘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500개 이상의 추가 테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앨리베마주 대법원에서 냉동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식당 등에서 팁을 더 받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2건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지하철 열차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교차로에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미국 정부는 러시아 방산과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500여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양국 간 전쟁이 발발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행하는 90여 개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는 한국에 본부를 둔 회사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 지속되고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니발니가 감옥에서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500개 이상의 추가 테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니발니의 투옥은 물론 러시아 금융부문, 방위 기반 산업, 제재 회피 및 조달 행위 등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겨냥할 것이라며 이것들은 푸틴이 해외 침략과 국내 억압에 대해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개인과 기관 약 300여 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최대 석탄에너지 회사 수크와 대형 자원개발사 매첼, 또 금융 분야에서는 러시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결제시스템 NSPK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또 북한 군수품과 무기 시스템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러시아 복합 컨테이너 업체 PJSC 트랜스컨테이너 역시 리스트에 포함되는 등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1개 기업과 1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또 기존 러시아 제재 회피나 이에 관여한 기업 등 니발니 사망에 연루된 러시아 정부 관료 3명을 포함해 250여 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93개 기업을 수출 관리 대상 명단에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경남 김해시에 등록된 대성 국제무역으로 러시아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기계장비, 전자시험 장비 등을 미 산업안보국 라이선스 없이 러시아에 조달하는 데 연루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단일 제재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 언론기관과 러시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며 미 하원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불법 이민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상 기자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 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군사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 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배아를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수십만 명의 난임 부부가 이용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도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이슈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냉동배아도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냉동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미국에서만 난임 부부가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의료계는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엘라베마 대학 병원은 성명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고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중단 이유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부모들의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판결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하고 남은 냉동배아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어 난임 부부들은 난임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낙태권 보호를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낙태권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식당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뉴욕 일원의 식당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뉴저지 포트 리 팰리세이드 파크 등에 위치한 많은 한인 식당들이 세금을 포함하는 액수로 팁을 계산하고 요구하면서 고객들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영수증에 어떻게 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행위, 단체 손님인 경우 팁을 이미 포함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 종종 포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 한인은 손님 접대를 위해 뉴저지주 포틀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20%가 넘는 팁을 남겼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긴 했지만 집에 와서야 영수증을 제대로 받는데 알고 보니 6명 이상이 온 경우 무조건 팁이 20% 포함돼 있었다며 황당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국 20% 팁이 포함된 금액에 추가로 20% 팁을 남기고 온 셈이라며 몇십 년을 뉴욕 한인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주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전혀 귀뜸도 받지 못한 터라 찝찝한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스를 포함해 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A식당 업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업주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6인 이상 예약 손님에게 20% 팁을 자동으로 부여한 B식당 업주는 영수증에 명시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리 공지를 못 받은 손님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가족들과 퀸즈 베이사이드 한 식당을 찾았는데 영수증에 적힌 18%, 20%, 25% 팁 가이드라인이 텍스가 붙기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텍스가 붙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뺀 음식값을 기준으로 팁을 준다고 알고 있던 그는 종업원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했지만 종업원은 포스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나올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식당에 포스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POS 단말 프로그램의 팁 기본 설정은 텍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가 뉴욕주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주 법원 항소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 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토 포셀라 스테튼 아일랜드 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2022년 6월 스테튼 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의회는 이에 항소했고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 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이민연합은 수세대에 걸쳐 뉴욕시 문화와 경제를 일궈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490만 명으로 뉴욕시 영주권은 총 유권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두 건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7세 소년이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했으며 28세 남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두 사건과 관련해 18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경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첫 번째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에는 칼과 같은 무기가 동원됐으며 17세 남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소년이 8번가와 42번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보호 쉘터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칼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7명의 용의자를 체포 구속했고 추가로 16명의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 역시 불법 이민자로 확인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2시간 뒤인 저녁 7시 30분경에는 28세 남성이 한 남성 무리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8세 현지 남성이 43번가와 브로드웨이에 있는 하드록 카페 밖에서 다른 집단으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치이고 발로 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금됐고 추가로 2명의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저녁 발생한 두 건의 난투극이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말 타임스퀘어의 한 불법 이민자 보호소 인근에서 1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관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난투극이 벌어졌던 장소는 뉴욕시경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곳과 매우 가깝습니다.
하루 저녁에 2건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의 수도라고 자부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무법지대, 치안 약화라는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5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시민들이 출근을 시작하던 시간대에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5시경 뉴욕시 브롱스 지하철 D라인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열차에 탑승 중이던 45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전 5시경 이스트 182스트릿 그랜드 콘코스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남성의 사인을 설명한 뉴욕시경은 오전에 그가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자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총격 사건 이후 3명의 남성이 열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용의자의 신원, 행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교차로에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차로에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현재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미 전역에 150여 대 설치돼 있지만 이를 10배 수준인 1325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안은 12월 1일 만료되는 뉴욕시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는 중 제안됐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설치되어 있는 150개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총 70만 4,280개 이상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930장의 티켓이 발부된 셈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994년 교차로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신호위반 적발이 77%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0개의 카메라는 뉴욕시 전역 교차로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통국은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교통위반을 강력 단속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지난 30년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티켓 발부 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현재 뉴욕시 극히 일부 구간에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충분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통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법은 이를 일부 교차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통안전 카메라 설치는 시민들의 돈을 갈취해가는 수단일 뿐이라며 특히 교통안전 카메라 설치는 운전자들이 어느 구간에서 조심하면 되는지를 파악한 뒤 해당 구간만 조심해서 지나가는 등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록한 것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점수 급감, 파산 신청 등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이 전미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가 발표한 전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최대 도시 100에 따르면 1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였으며 2위는 텍사스 휴스턴이 뒤를 이었고 뉴욕시가 3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로스앤젤레스였으며 5위는 달라스였고 다음으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렛 허브 측은 재정적 위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평균 신용 점수와 신용 불량 계좌 비율, 파산 신청 변경 사항 등 9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한국 전공의들이 미국 의사시험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험 정보 사이트가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미국으로 나가려는 수요가 급속히 많아진 것 같다며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사시험 준비생 800여 명 중 단 25명, 즉 3.1%만이 미국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대를 졸업하고 획득한 한국 의사 면허는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로 진료를 하려면 자격 시험을 높은 점수로 통과한 후 레지던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어제 오후 달 남극에서 약 300km 떨어진 분화구 말라퍼트 A 인근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우주선이 다시 달에 도달한 것은 52년 만이며 민간 업체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일시적 통신 문제를 해결한 뒤 오디세우스가 수직으로 선 채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며 달 표면을 찍은 첫 번째 이미지를 내려받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번 임무는 미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식품의약청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피부를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혈당을 잰다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에 모두 적용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그런 기기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뇨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FDA의 판단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로버트 게베이 박사도 이런 기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결과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